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영앤영. 정치권에 보내는 비대면 정치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는 데이터다, 정치는 과학이다. 박시영 TV 진행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정치는 촉이다, 정치는 감이다. 최영일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은 이번 주에도 안 만났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4월까지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넘어간다고요? 넘어가죠. 다음 주가 3월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에 하는 총재 네. 임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회의를 열어서 네, 심의 3월 거치게 돼 있기 마지막 때문에. 날까지가 이주열 총재 임기니까. 네. 마치면 바로. 그래서 또 다음 주도 물 건너갑니까? 그리고 지금 악재만 계속 쌓여 있죠.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감정의 고를 풀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사실 하는 총재 같은 경우는 이창용 하는 총재잖아요. 네. 지명자가. 지명자. 근데 이분이 사실은 세계 통화기금 IMF에서 한 8년 정도 근무하셨잖아요. 국장으로. 그리고 이분이 사실 2008년도하고 네. 2009년 MB 때 네. 금융위 부위원장을 맞아요.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맞아요. 진보 보수라고 이렇게 가릴 수도 없지만 오히려 보수적인 사람이기도 해요. 어찌 네, 보면. 그리고 또 일각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장제원 의원이 좀 동의했다. 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중립적이냐 이런 걸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하는 총재 이창용 씨 지명한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정도면 무난한 거 아닐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청와대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 네. 청와대 들어가지 않겠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들어가지 않는다. 근데 만약 들어가지 않고 통이동으로 간다. 네. 그리고 청와대를 개방하면 지금 반대 여론이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일리가 있습니까? 일리가 저는 현재는 없어 보이는데 네. 이 시간을 두고 지켜볼 문제인데 이런 거죠. 전 이제 MB 정부의 색깔이 좀 윤석열 당선인 측 인수에 짙다. 이런 이제 사실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면 네. 비슷한 그림이 나오는데 그렇죠. 왜 이러는 걸까를 조금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보면 이건 처음에 던진 1호 사업에서 밀리면 안 된다라는 의지도 있겠지만 네. 또 하나는 이게 눈에 보이는 랜드마크를 네. 청와대가 상징이기도 하지만 이 굉장히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물이잖아요. 근데 이걸 시민들에게 다 개방해버리고 어쨌든 5월 10일 취임 첫날부터 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래 예정은 5월 10일부터였지만 시간이 뭐 한두 달 걸리더라도 이 용산의 신청사 대통령 집무실로 이전하면 이 랜드마크는 최소한 5년 이상 가잖아요. 그 다음 정부가 어떻게 할지는 이제 그 다음 문제고. 그러면 이게 랜드마크 효과에 각인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주로 과거에 보시면 보수 정권들은 주로 이명박 특히 전 대통령 큰 거. 서울시장 시절에 청계천 네. 반대하고 난리예요. 뭐 로봇 물고기가 웬 말이냐 저거 자연 하수가 아니고 이 모터로 돌린다더라. 근데 지금 시민들이 좋아하죠. 산책하고. 근데 지금 청와대는 네. 어차피 시간이 신청하는 분들이 다 개방을 해서 신청하는 분들 관람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견학하고 사실은. 네네네네. 물론 이제 모든 공간을 다 보는 건 아니지만 주요 공간들을 거의 다 보거든요. 더 이상 이제 사실. 대통령 근무하는 집무 공간은 아니다. 대통령 집무공간이라든가 비서들이 네. 근무하는 그 공간만 빼고는 흔히 말하는 정원 이런 부분들은 다 공개돼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청와대를 공개해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태였는가 지금 시점이 어제 이제 KBS 조사라든가 오늘 갤럽 조사 보면 여전히 반대 여론이 높죠. 훨씬 높습니다. 자, 어제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하면서 대구 달성 사저로 입주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한테는 조금 풀어야 될 숙제가 어려운 숙제가 하나 던져졌어요. 네, 어제 메시지가 참 의미심장했습니다. 저는 눈에 들어왔던 메시지가 과거 이제 달성에서 선거운동할 때 네. 어떤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 공기 참 좋다 이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시골이니까 공기 좋다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선거 분위기가 참 좋다는 의미로 인식됐다, 해석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가신 분들이 제가 못다 이룬 꿈들을 이제 또 다른 이들이 그걸 꿀 수 있도록 본인이 미력이나마 작은 힘이나 보태겠다. 특히 대구에서 좋은 인재들이 뭐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네.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보태겠다. 네, 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유영하 변호사 최측근의 대구 시장설도 나오고 그 얘기는 결국
대구가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고 자산이기 때문에 네. 대구에서는 박근혜 영향력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라고 본인이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땅 그렇게 말하면 이제 뭐 건방진 얘기했지만 어떤 정치적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노력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딱 그 대목이에요. 정치적인 메시지는 없었다고 많은 언론들이 얘기를 하는데 삼성병원 나올 때는 어쨌든 이건 뭐 병원 의료진에게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 회복돼서 감사하다. 짧은 인사 맞아요. 여기는 별 정치적 메시지가 없는데 대구에서 분위기가 달랐어요. 이제 이 메시지도 길었지만 빡 지금 박 대표님하고 똑같아요. 좋은 인재들이 대구에서 뭔가 좋은 변화를 이루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발전에까지 보탬이 되도록 작은 힘을 보태겠다라는 건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당장 6.1 지방선거에서 지금 보세요. 홍준표 의원, 뭐 김재원 최고위원, 유영하 변호사 이제 나중에 이름이 이제 어제부터 등장을 합니다. 네. 그 외에도 지금 대구에서는 권영진 현 시장 삼선도전, 이진숙 씨도 있죠. 네,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네. 지금 이렇게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한 명이 되는데 만만치가 않았는데 박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의 등장으로 공기가 달라지고 있다. 네. 완전히 달라지고 공기는 있어요.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그동안 감점룰 가지고 싸우고 있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의 마음속의 인물은 누구인가 이렇게 돼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배신자에 대한 저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주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요. 아시다시피 이명박 측 인사들이 친이계 인사들이 지금 인수위에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습니다. 그렇죠. 지방선거에서 공천에서 박근혜계 사람들이 조금 홀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 박근혜의 상징성이 굉장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고. 아니 왜냐하면 대구는요 사실 민주당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네. 결국 이제 보수 내에서의 어떤 대립과 갈등일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밌는 구도가 되고 있어요. 의외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 마지막에 이제 안보와 국민 안전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5월 9일까지 정말 사고 없이 마무리하는. 근데 지금 이제 ICBM 도발 등 한반도 북한 문제가 좀 심각하게 격화되고 있긴 한데 네. 요 외에 국내 정치로 들어와 보면 전 이게 친이계 친박계가 또 등장하겠구나.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지금 인수위를 비롯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윤석열 정부의 내각은 친이계 이명박 정부 때 그림이 많이 이제 다시 돋아 올라오고 있는데 그럼 지방선거를 필두로 친박계가 약진을 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 가지로. 지금 좌장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갔던 2명의 전직 대통령 중에 1명은 지난해 말 사면 병원 치료를 거쳐서 사저로 돌아갔고 지금 이번 정부 당선인을 필두로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첫 일성이 회동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하라였잖아요. 네. 그럼 이 사면 가지고 지금 현 정부와 신구 권력 충돌의 한 변수가 사면인데 지금 이미 돌아와서 이 보수의 심장부에 이제 딱 둥지를 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부분이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굉장히 고민되는 대목일 텐데 왜냐하면 내부 충돌이에요. 취임하시면 그 MB 사면 문제를 지금 현 정권에는 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 네. 그리고 국민 여론도 반대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임하자마자 MB를 또 지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러면 사면 요구가 나올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걸 만약에 단행하면 또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고 또 이거를 그렇죠. 오래 시간을 끌수록 또 거친 또 반발들이 나올 테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곤혹스러운 상황이 처해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 돈을 빌려서 이렇게 샀다고 하는데. 네, 그걸 이야기를 했죠. 네. 예. 밝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근데 뭐 나중에 이제 책을 지금 낸다는 거잖아요. 그 인쇄를 통해서 차츰 갖겠다. 책을 냈어요. 예. 그리고 그 옥중에서 낸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의 수입이 한 1, 2억이다 이렇게 밝혔고 네. 그게 사저에 일부 들어갔는데 부족해. 책은 또 내실 거요 아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정치적으로 뭔가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그럴수록 아까 있던 뭐 책이든 뭐든 계속 활동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강조하는 뭔가가 나올 겁니다. 네, 안 할 그래서 수가 이제 없네. 재정도 좀 확보도 하고 영향력도 더 키우시려고 그렇지. 하겠죠. 네. 네. 아무튼 동생 박지만 씨가 엄청난 부자인데 아무튼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손을 빌었습니다. 신세를 졌다. 네, 이게 네. 앞으로 어떤 좀 역학관계가 있을까 네. 지켜봐야죠. 그러니까요. 이 네. 돈 문제도 중요하죠.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선의 박홍근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이렇게 선출됐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재명계 핵심이고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민주당은 강한 민주당을 표방했는데요. 어떻게 갈까요? 그러니까 박홍근 어제 이제 사실 표 차이를 공개를 안 했습니다. 비공개를 하다 보니까 네네. 여러 설들이 막 돌았는데 한 표 차이다, 뭐 그건 20표 아니고요. 차이다, 네, 여러 저도 가지 알아봤는데 얘기했어요. 두 자릿수 이상 격차가 난 것 같고요. 있다. 조금 나긴 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밝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억측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개혁 지도부를 선출했다. 한마디로 손을 들어줬다. 그만큼 지금 그 윤석열 당선자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그 지난 대선 후보에 대해서 칼끝이 겨눌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 위기감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민생 문제 또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생존하기도 어렵고 국민 삶을 지키기도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젊은 박홍근 의원을 선출한 것 같은데요. 박홍근 의원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거 학생 시절부터 잘 알고 있었던 분인데 이 굉장히 또 성실하기도 하지만 네네. 뚝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디테일에 강해요. 맞아요. 그리고 예산이라든가 정책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뤄봤습니다. 다뤄봐서 민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도 네, 했고 네, 네. 그래서 민생 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오늘 수석 부대표를 진성준, 박찬대 두 분을 임명을 했는데 두 분 다 이재명 캠프에 참여했던 분들이고 특히 이제 진성준 의원은 상당히 강골, 개혁성이 그렇죠, 강한 그렇죠.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보여진다면 3, 4월에 개혁 입법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선순위를 좀 조율할 거예요. 박홍근 의원이 어제 이제 상대적으로 박광훈 의원이 유리하다 이렇게 언론이 많이 분석을 하다가 박홍근 의원이 되니까 이거 이변인가? 그러니까 뭐 강성을 택했나? 근데 박홍근 의원을 가까이서 보면 강성이라고 하기에는 합리주의자에 가까워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시공주의자로 알려져 네.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박광훈 의원보다는 좀 젊으니까 개혁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고 강성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갈 텐데 어떻게 가냐면 지금 남은 이 임기 마지막 야당이 되기 직전까지 그동안 못했던 과제들 검찰 개혁 등 이걸 드라이브를 걸면 역풍의 또 우려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뭘 먼저 해야 되냐면 개혁 과제를 제일 선단에 내세우고 네. 우선순위로는 개혁 과제예요. 코로나 극복, 네. 추경 문제. 추경을 먼저 다룰 예, 겁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이 윤석열 당선인 측도 주장했던 거고 네, 공약이에요. 추경에 대해서는 예. 이견이 없어요? 50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이 계산을 할 거예요. 이걸 지금 임기 말에 처리하는 것보다 취임하고 나서 처리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고민들을 할 텐데 민주당은 밀어붙이는 쪽이니까 추경에 대해서는 언제가 돼도 4월이 되든 5월이 되든 민주당은 일관적으로 자 추경 합시다 갈 거고 그 뒤에서 이제 마무리해야 할 개혁 과제들 검찰 개혁 같은 것들을 풀어갈 것이어서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이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은 민생으로 두고 나머지들을 처리해야 한다. 6일 그 지방선거는 또 민심을 한번 또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선 때 약속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부동산도 세제에 대해서 손을 좀 보려고 하고 유예하는 있고요. 것도 정치개혁안도 있었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개혁안도 있고요. 다당제 보장. 그다음에 이제 대장동 특검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가급적이면 처리하려고 노력하겠죠. 네. 자, 이렇게 민생 법안이 있는데 또 검찰공화국 맞겠다 하면서 또 검찰개혁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네네. 어제 또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나왔어요. 상당히 나올 것 같고 이거는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어쨌든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소환 수사를 이루어지지도 않고 아직 뭐 서면 수사를 했는지 이런 등등이 아직 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다 이제 정리가 됐는데 김건희 여사만 지금 남은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미적미적 거렸을 때 검찰이 민주당이 아마 강하게 수사 촉구를 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불기소가 된다면 그게 검찰개혁의 어떤 불씨를 지피는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대장동 특검을 가지고도 한번 부딪힐 거고요. 부딪힐 거고. 네. 또 반대로 들고 나오겠죠. 남부지방경찰청에 있는
뭐 이제 법인카드 뭐 남용 문제라든가 네. 뭐 또 성남 FC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수사에 착수한다고 했고 네. 오늘 좀 주목할 대목은 검찰이 그렇죠. 산업부 네. 이게 이제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 동부지검에서 치겠다라고 하는 지금 시사가 시작된 거거든요. 네, 네. 검찰 개혁은 시작했어요. 검찰이 움직이면서 네. 자연스럽게 이건 또 이제 언론 지면에 부상될 수밖에 없는 과제가 이게 됐습니다. 민주당 쪽 그리고 문재인 정권 쪽만 너무 지나치게 예를 들면 칼끝을 겨누면 이게 늘 반발이 나오게 돼 있고 그러니까 반발은 나오지만 정권 초기에 또 검찰이 또 늘 해오던 일이다. 네, 열심히 나설 가능성이 있죠. 네, 있습니다. 네, 네. 있기 때문에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런 부분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대처할 겁니다. 네, 맞아요. 9236님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밝은 얼굴로 덕담하면서 사저로 가셨습니다. 배신자의 저주가 시작된다. 끔찍한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1407님께서 대구 시민은 국민의힘 압도적으로 지지합니다. 친박 시대는 끝났습니다. 저는 대구 시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변수가 생긴 거고요. 네,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저희가 계속 이렇게 지켜봐야죠. 지켜보겠습니다. 윤 당선인 그리고 대통령 인수위 네. 다음 주에는 어떤 논의를 이어갈까요? 물론 집무실 이전 얘기는 계속 네네. 나올 거고요. 계속 나올 거고 인사권 얘기 아까 말씀하셨지만 또 하는 나올 총재로 거고. 나올 텐데 지금 하는 총재가 문제가 아니고 감사원 감사위원이 문제예요. 장제원 비서실장이 하는 총재에 대해서 불만 제기하는 척하면서 뒤에는 결국 감사원 한 자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밀당에 이 시리즈가 있는 건데 저는 다음 주의 핵심은 저거예요. ICBM 발사에 의한 한반도 핵 위기 정세, 이 북한의 모라토리엄 파기 이 얘기하다 보면 안 만나겠다는 쪽이 불리해집니다.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데서. 이게 꼭 한 번 만나야 한다는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DJYS는 회동이잖아요. 6번 만났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인사 덕담 나누고 하나씩 현안 있으면 또 협의할 게 있으면 협의하고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되지. 뭐 물밑에서 다 조율해서 서로 어떤 뭐 결과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이런 자세가 오히려 좀 국민들이 보기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데 모습이 지금까지 아닌가. 갈등 구조가 계속됐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초에까지도 만나기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네. 이렇게 갈등 구조가 계속되면 새 정부 일 못하게 한다. 발목 잡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커질 아니 그걸 노리는 거죠. 한마디로 보면 윤석열 지금 원일이 측에서. 대변인이 사보타지다라고 표현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네. 지금 일 못하게 이 발목 잡고 있고 아니, 근데 태워타고 어떻게 있다. 그걸 물밑에서 모든 걸 중요 의제를 합의를 하고 만납니까? 청와대에 제안을 드리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린다. 또 이게 만나는데 무슨 그렇게 협상과 조건이 그렇죠.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직접 그걸 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윤핵관들 망신 주는 거냐. 이런 또 역비판도 나와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제일 확실한 건 하나예요. 자, 어제 NSC 열렸잖아요. ICBM 확인되고. 그런데 다음 주든 4월이든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북한 도발은 이어질 거예요. 한미연합훈련, 4.15 이 태양절. 그래서 그 도발이 있으면 NSC가 모이죠. 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을 합니다. 네. 자, 윤 당선인이 네. 불과 몇 주 후에는 NSC를 주재해 하셔야 되는 입장이다. 한번 와서 그 국가 지도 뭐 통신 차량을 쓰시든지 네. 아니면 국방부 벙커를 쓰시든지 그건 자유인데 자, NSC에 들어오셔서 네. 지금 현재 이제 대북 상황들에 대해서는 함께 옵저버로 모니터링을 하셔라. 아니, 해야 근데 되는 일이잖아요. 벙커에 대해서 그렇게 벙커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 있고 잘 돼 있는 잘 거 돼 아닙니까? 있죠. 그거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 네. 자체가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자가 참모들 얘기를 듣기보다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여러 꼬인 실타래는 만나서 풀어보고 네. 의견 들어보고 내 의견도 이야기하고 또 한 번 만나서 안 되면 2번, 3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리더십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퇴임할 대통령이 이제 곧 차기 대통령이 될 인물에게 NSC에 함께 참여해서 보시죠. 했을 때 이거 거절할 것이냐. 아니 그런 모습이 윤석열 당선자의 인기도 더 올리는 그렇죠. 길이에요. 자기가 국민들 지금은 마음도 얻는 길입니다. 결단하고 자기가 이렇게 움직일 때인데 그런데 그 밑에서 물밑 접촉 그리고 또 뭐 또 협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뜻을 지금 저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거를 미리 그렇게 상정을 하고 자꾸 의제를 중심으로 실무자들이 만나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뭐 하나 해결해 하고 이견이 있으면 해결을 못 하니까 그다음에 넘어가지도 못하고 자꾸 이런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의제 없이 편하게 만나는 자리로 원래부터 상정하고 네. 그다음에 어떤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으면 하나씩 또 만나서 풀고 이러면 되는데 그렇죠. 지금 윤석열 당선자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경찰청장 그다음에 이제 정치 보복에 대한 뉘앙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선 때. 그러다 보니까 만남 자체를 좀 껄끄러워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도 좀 전달이 근데 됩니다. 지금 좀 우려하셔야 될 게 윤석열 당선인은 5년 가야 되잖아요. 네. 다음 주에 지방순회 시작한다 그랬어요. 네. 만약에 TK 지역 대구 먼저 가서 달성해서 자 박근혜 전 대통령님 좀 뵙겠습니다. 네. 인간적으로 미안했습니다. 저는 공직을 수행했을 뿐이지만 이 사과하고 나오면 현 대통령은 안 만나는데 전 대통령은 지금 지방을 찾아가서 만났단 말이에요. 여론이 좋을까? 이 물음표에 대해서 인수위 쪽에서 고민을 좀 해보시라고요. 지금이야말로 윤석열 스타일.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몇 발자국을 앞으로 나가야 할 텐데 네, 그게 조금 아쉽다는 그 지적도 있다는 거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채널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조홍천 의원의 지적도 있었는데요. 네. 다음 주에는 어떻게 이 갈등 구조가 풀릴지 어떻게 갈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보시죠. 최영일, 박시영, 최영일 두 분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잠시 숨 좀 돌렸다가요. 6시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 많은 내용 준비해놨으니 어디 가지 마십시오.